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노순자 작가의 능줄 칡꽃 피는 마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상 생글생글 눈웃음에 이를 잡았다 하면 못하는 게 없고 처음엔 모두 좋아하던 웅촌댁네 며느리. 하지만 곧 온 마을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웅촌댁의 이 독특한 며느리 이야기 들어보시죠. 능줄 모퉁이를 돌아서면서 윤 선생은 걸음을 멈추었다. 감탄사와 함께 심호흡이 흘러나왔다. 뜬 눈. 마지막일지도 알 수 없는 마을의 설경이 그녀를 숨막히게 했다. 동화 속에 살고 있는 한 폭의 그림처럼 야산 기슭에 엎드려 있는 마을은 아름다웠다. 반짝이는 햇빛과 반짝이는 은색 눈꽃은 어느 것이 햇빛이고 어느 것이 눈인지 알 수 없었다. 마을은 잠들어 있는 듯 싶었고 봄을 저만치 두고 있는 햇살은 힘이 없었다. 마치 햇살은 반짝이며 부서져서 흰색 눈밭으로 스미어 없어질 듯이 나약하고 부드러웠다. 동화 속에 잠들어 있는 듯 포근해 보이던 마을은 가까이 가보니 깨어 있었다. 모퉁이를 돌아 마을 앞길로 가자면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민속촌에나 남아있을 법한 외진 초가집인데 그쪽 샛길로 더벅머리 사내의 서너 명이 허둥지둥 접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새댁 죽었어? 설마 새 서방이겠지. 아니래니깐 색시래. 잘못 들은 거 아니니? 새 서방이라면 몰라도 새댁이 왜 죽어? 글쎄,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야. 사내들을 불러 물어볼까 하다가 윤 선생은 몸을 돌렸다. 아니겠지. 아닐 것이었다. 지난 주일날에도 새댁은 바로 저 상수리나무 아래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더랬다. 김이 무럭무럭 올라오는 우물 도랑에 빨래를 헹구는 손가락이 비둘기의 발목처럼 빨갛게 부풀어 보였다. 손 시렵지 않아요? 인사를 대신해 물었을 때 새댁은 그 독특한 표정, 콧등에 찡긋 주름이 지는 웃음으로 새가 지저귀듯 대꾸했다. 샘물이 얼마나 따스운지 모르시죠, 선상님. 우리 어머니는 동네에서 뽐뿌 못 박은 집은 우리 집뿐이라고 성화를 하시지만요. 이렇게 좋은 동네 우물이 있는데요 뭐. 물질러 다니고 빨래하러 다니는 것도 한 재미걸랑요. 그 당돌하고 귀염성스러운 여자가 그리 새파란 나이에 죽었을라고.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위태로운 서울도 아니고. 윤 선생은 멈칫거려지는 발걸음을 계속하며 길을 재촉했다. 더벅머리 아이들의 얘기와 외딴 집 마당 풍경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다. 모를 일이었다. 마당에 사람 그림자가 서성거리기도 하고 연신 사람들이 들랑거리고도 있었던 것이다. 3년을 두고 주일날이면 그 길로 성당을 오가고 있지만은 그 집에 새댁 외에 사람이 얼쩡거리는 것을 보기는 드물었다. 전에는 혹 버려진 빈집이 아닐까 오해까지 했을 지경이었다. 새댁이 출가해온 후로는 물초롱을 들거나 빨래 함지를 이거나 때로는 삼태기 같은 것을 들고 지게를 지기도 하고 대부분은 홈이나 푸성귀를 든 새댁의 모습이 계절을 배경으로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지곤 했다. 재능이 있다면 야산 기슭의 마을과 초가집과 저 숫사슴 같기도 하고
앞노루 같기도 한 여인을 그려보고 싶다고 생각한 일이 있을 정도였다. 새서방이 죽었으면야 난결할 게 무어 있겠소. 새댁이 죽었다니깐두루 꾀는 말귀도 못 알아 처먹네. 아침가정도 물 기러 가는 걸 내 두 눈깔로 똑똑히 봤다니까. 물이 다 뭐요. 조반 다 해먹고 돼지죽 다 주고 서름질 다 하고 빨래까지 다 해다가 널고서 그랬다니깐두루. 윤 선생은 다시 머뭇거렸다. 뭘 좀 물어보아야지 싶었다. 필경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털 잠방이를 걸친 채 언성을 높이는 장년의 사내들은 추위 탓인지 그들 특유의 식자층 여성에게 보이는 냉소 탓인지 윤 선생은 바라보지도 않고 지나가 버렸다. 날씨는 독했다. 봄은 멀지 않았으나 기온은 낮고 살갗을 후비는 바람은 앙칼졌다. 투명한 햇살까지 얼어버릴 듯 온기가 약했다. 새댁이 병고를 당한 모양인데 어찌할 거나. 잠시 발길을 돌려 그 초가집에 들러볼 거나. 그러나 찾아가기에는 입장이 애매하고 미사시간도 넉넉하지 못했다. 윤 선생은 석연치 않은 그대로 걸음을 옮긴다. 아무도 밟지 않은 순눈의 고갯길에도 별 감회가 일지 않았다. 눈 속의 가랑잎 때문에 발이 미끄러지는 순간도 윤 선생답지 않게 짜증스러워했다. 머릿속에는 숫사슴 같기도 하고 앞노루 같기도 한 독특한 여성의 생각만이 가득했다. 설사 새댁이 병고를 당했다 해도 문상을 가기에는 애매한 처지였다. 낯선 집, 낯선 마을이었으며 새댁과의 인연이라는 것이 참으로 보잘것이 없었으나 마음은 심히 캥기고 있었다. 3년을 두고 능줄마을 앞길로 주일미사를 다녔지만 그뿐이었다. 다만 새댁과는 어쩌다 말을 트고 지내게 되었다. 한 달쯤 전이었을까 길에서 새댁과 마주쳤을 때도 선상님 댁으로 오곡밥 얻으러 갈라는데 괜찮추? 대보름 전날 저녁에 말이에요. 선상님. 대보름이 언제지요? 아이고 참 선상님도 설 지나고 15번 지나서 부럼 깨물고 더위 파는 날이유. 그러니까 그게 20날뿐 안 남았슈 선상님. 설마 선상님 댁에도 오곡밥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은 왜 그래요? 얻으러 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있잖아요 선상님. 우리 어머니가요. 백집을 돌면서 오곡밥 한 숟가락 하고 나물 한 젓가락 하고 백집 음식을 얻어오래서요. 약한다고요. 약? 그렇게 좋은 명약은 시상천지에 없대요. 백집을 돌면서 있쥬. 밥이랑 나물을 한 숟갈 한 젓갈씩만 얻어다 절구를 타고 앉아서 개새끼랑 겸상을 해야 헌대요. 개를 맞은편에 앉히고설랑 개 한 숟갈, 사람 한 숟갈, 개 한 젓갈, 사람 한 젓갈 그렇게 다 먹이면은 있쥬. 아무리 골골하는 사람도 아주 튼튼하게 무병장수한다는만요. 무슨 병이든 씻은 듯 낫는데요. 그러니까 선상님네도 오곡밥 꼭 하셔요. 지가 얻으러 갈 거구먼요. 새댁의 말투와 억양에는 남한 각 고장의 사투리가 두루두루 묻어 있었다. 때로는 충청도식의 느릿한 어조와 발음이 속 깊은 인정처럼 구수하게 우러나는가 하면 때로는 감칠맛 나는 호남의 사투리가 때로는 투박한 영남 억양이
슬그머니 끼어들다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물론 여인의 말은 표준어식이 대부분이었지만 때로 본인도 못 느끼는 듯 슬그머니 이고장 저고장에 토속어나 발음이 섞이곤 했다. 부침성 좋은 새댁의 부탁도 있어서 열 나흘날 저녁 윤 선생은 오곡밥을 지었다. 나물도 홀수를 지켜 7가지를 무치거나 볶았다. 잣과 밤과 호도, 땅콩 등의 부럼과 귀밟기 술도 준비했다. 참 오랜만에 정월 대보름이라는 명절이 아이들을 들뜨게 했다. 그 빛바랜 풍속은 희미하게나마 먼 지난날 이 땅에 살았을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고 그들과 지금 세대가 무관하지 않다는 실감을 주었다. 윤 선생은 귀동냥한 대로 아이들에게 달집 놀이며 지신 밟기에 대해 설명하며 웃었다. 새댁은 꽉 찬 듯 아이 입김만큼 덜 찬 듯 열 나흘 달이 산등성이로 비죽이 웃음을 내밀 무렵 사택으로 찾아왔다. 그것도 보건소로 가서 남편을 앞세우고였다. 남편은 공연히 싱글벙글하며 야생마와도 같은 새댁을 신기해했다. 누구에게나 귀염성을 주는 인상이기도 했다. 선상님, 여기서 30집쯤 얻어가야 되걸랑요. 원터에도 미리 부탁은 했지만요. 100집을 채우려면은 에휴 보통 일이 아니걸랑요. 우리 동네는 원래 작은 데다 대보름 쇠는 집이 얼마 안 되고 글쎄 배 먹지 못한 산꽃들이지 어쩌면 오곡밥 안 하는 집이 그렇게 많어요. 아랫말 윗말 다 합쳐도 30집 될까 말까고. 아무튼 여기서 많이 얻어가야 하걸랑요. 그러니까 선상님이 어떻게든지 넉넉히 얻어주셔요. 예? 함지박에다 빈 밥통과 빈 양푼을 담아 이고 와서는 생떼를 쓰는 것이었다. 서울 출신의 윤 선생에게 그곳은 타향이었다. 공무원인 남편 근무지여서 인근 학교로 발령을 받았지만 윤 선생의 주변머리로선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새댁의 순진무구한 자태가 아니 무작정 떼를 쓰는 태도가 밉지 않아서였을까. 아이들과 남편이 신바람 내듯 새댁을 앞세우고 오곡밥 동량을 나가더니 거뜬히 목적했던 분량을 채웠다. 새댁은 수다스러운 편은 아니었으나 얘기를 시작하면 조근조근 잘했다. 가냘픈 말소리에 남한 천지가 다 제 고향일 듯 싶은 다양한 억양의 말투는 나름의 묘미까지 느끼게 했다. 묵구리 하러 갔다가 어무이 만나서 따라온 것이 시집이라고 온 건데요, 선상님. 지는 시어무이한테 시집왔지 신랑한테 시집 온 게 아니네요. 그게 무슨 소리야? 신랑이 어디 사람이 간디요. 건불이지. 몸 약한 것도 분수가 있는 법인디 이니는 성한 데가 없구먼요. 복장 헤쳐놓고 보면 내장이 몽졸이 병으로만 생겼나벼요. 자기 입으로도 그러대요. 아마 세상에서 제일 가는 병꾸레기를 뽑으면은 자기가 뽑힐 거라고. 정말이지 어무이 지성이 아니었으면은 진즉에 저 세상 갈 사람일 건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어무이 때문에 명이 붙어있는 거래요. 근데 있잖아요, 선상님. 저는 자다가 깨면은 있죠. 막 뱀이 나올 것 같아서 무서워 죽겠어요. 글쎄 뱀을요. 어휴 징그러. 그걸 수십 마리 먹었대요. 요새도 오만 돼서 소파수술 하면은 나오는 태를 있죠. 대놓고 가져다 먹이고 장터 가다가 신상님 만났을 때도 그게 다 지가 태 가지러 갈 때였다고요.
아무튼 우리 어머니 정성은 하느님도 몰라주시면 안 되는구먼요. 정말이지 우리 어머니 아니면 아무도 못해요. 그럼 이것도 신랑 약으로 모아가는 거야? 그러면요. 우리 어머니가 서울서 제일 용하다는 만신을 찾아갔걸랑요. 까무러치게 비싼 부적을 사오셨는데요. 그 부적을 있죠. 태워가지고 설랑은 쟤를 술에다 섞여서 먹었는데 글쎄 그게 백집 오곡밥하고 백집 나무를 개새끼랑 마주 앉아서 한 숟갈씩 번갈아가며 다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술을 마시래요. 도대체 무슨 병인데 그렇게 기상천외한 요법을 쓴담? 정확하게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지. 조선 팔도에 우리 지압이 안 가본 병원은 없대요,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어떤 어른이신데요. 천석군 살림 거덜내면서 애기 적부터 용하다는 병원, 약국, 만신 다 찾아다녔대요. 여인은 백치스럽고도 온순하고 심성이 고와 보였고 그렇게 조잘거린 것이 불과 열흘 남짓 전의 일이었다. 지난 주일날 우물둥치에서 만났을 때도 선상님, 그 비위약한 사람이 그걸 글쎄 개새끼랑 겸상해서 다 먹었지 뭐예요. 부적 태운 재랑 술도 다유. 이제 나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신다고요. 비둘기 발목 같은 손으로 빨래를 비틀어 짜면서 그렇게 뒷소식도 잊지 않고 일러준 그 새댁이 명을 달리하다니. 윤 선생은 깨름한 대로 걸음을 재촉했다. 유난히 햇살은 투명하고 바람은 냉랭하다 못해 살이 아팠다. 산속에 덮여있는 눈이 간간 바람을 타고 더 깊은 산속으로 쏠려 들어가고 눈투성이가 된 가랑잎도 이따금 발밑에 와 밟혔다. 눈 아래 짓눌리는 마른 풀의 소리조차 윤 선생에게는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털실 목도리를 풀어서 단단하게 여미고는 고갯길을 미끄럼 타다시피 반은 뛰듯 내려갔다. 남편은 구교나 신교나 매 한 가지인데 뭐하러 그 먼 길을 걸어 성당을 찾아가느냐고 하지만 윤 선생에게는 한 가지일 수가 없고 무엇보다 호젓한 산마을길이 좋았다. 새댁을 알기 전부터, 새댁이 마을에 보이기 전부터 그 길에 정을 들이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왕복 8kg의 보행을 즐기는 것은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은밀한 신앙의 충족감 외에 운동의 효과도 포함되어 있었다. 근래에는 윤 선생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것이 새댁이었다. 여인은 뭐라 할까 아주 상당히 독특했다. 처음 만나던 순간부터가 그렇게 기묘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셋골에서 오자면 능줄 모퉁이를 돌아서 맨 먼저 보이는 것이 외진 초가집이었다. 뒤로는 야트막한 능선을 배경으로 마을이 한 폭의 그림으로 펼쳐지고 마을 앞길을 걸어 고개에 오르면 아무리 돌멩이 같은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순간만은 시인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기막힌 전망이었다. 고개에서 내려다보는 들녘과 건너 골짜기는 환상이었다. 멀리 은실 같은 냇물이 흐르는 전경도 감탄스러웠다. 고개 위에는 아카시아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고 보라색 꽃을 피우는 칡덩쿨이 뻗어 있었다. 산기슭 고갯길가에는 모밀과 목화와 호밀밭이 펼쳐져 있었다. 유독 키가 큰 호밀이 익어갈 무렵은 선경이었다. 노고지리도 뻐꾸기도 꿩도 흔했다. 행이는 드물었다.
그렇게 호밀이 익어가고 칡꽃이 피는 계절에 윤 선생은 샘가에서 새댁을 만났다. 호밀은 황금색으로 물들어가고 바람은 감질나게 황금색 잔물결을 만들고 있었다. 무더웠다. 호밀밭 도랑 끝에 샘을 알고 있는 행인이라면 그대로 지나가는 법은 없었다. 윤 선생은 호밀밭을 돌아 샘가로 갔다. 성당 가는 길에 쉴 곳으로는 안성맞춤이었다. 물은 맑고 달고 차가웠으며 끊임없이 샘솟아 흘러넘치고 있었으므로 아래로는 도랑이었다. 새댁은 바로 그 샘가 도랑에서 몸을 씻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몸의 아랫부분을 거침없이 다 드러내놓고는 제 집 안방 욕실이기나 하듯 아주 활랑활랑 방약하게 물장구를 치고 있었던 것이었다. 혼비백산을 한 것은 윤 선생이었다. 갑자기 어떻게 비켜줘야 할지 난처했다. 그는 어쩔 줄 모르다가 우선 고개부터 돌리고 몸을 돌렸다. 그러나 몸을 씻던 여자는 천연스러웠다. 같은 여자끼리인데 뭐 어때요? 괜찮으니까 와서 물 먹어요. 나는 인저 다 됐으니께 다 씻었구먼요. 여자는 허물없는 사이처럼 생글거리며 예사롭게 웃었다. 애티가 나는 고운 얼굴이었고 같은 여성의 눈에도 눈부시게 느껴지는 선정적인 자태였다. 윤 선생도 마주 웃어줄 수밖에 없었다. 여자는 둘둘 말아서 한 손에 쥐고 있던 치마를 풀어내렸다. 치마 안에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은 채였다. 이어 머리에 썼던 수건을 풀어서 치마 속으로 넣어 물기를 닦더니 호치마인 채 호밀밭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더 놀란 것은 그 다음이었다. 오줌을 몇 시간이나 누는 거요. 빨랑 오장쿠. 싱그러운 남정네의 목소리가 호밀밭 속에서 들려왔고 여인은 윤 선생을 돌아다보며 한 번 더 생긋 웃었다. 맹랑한 일이었다. 그 후로 아주 이따금 그네들은 마주쳤다. 초가집 앞 텃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는 새댁이 손을 흔들기도 하고 우물이나 들에서도 보이면 아는 체를 했다. 반 넘어 허물어진 물레방앗간으로 비를 피하러 들어갔다가 만난 적도 있었다. 인사치레의 말마디라도 나누게 된 것은 언젠가 원터장으로 콩을 팔러 간다는 새댁과 걸음을 함께하고부터였다. 그때도 역시 수상쩍었다. 능줄 고개를 넘어 아담한 들녘길을 가다 보면 외지고 으슥한 숲이 나오는데 새댁은 그 숲을 속에서 치마허리를 치키며 비실비실 걸어 나왔던 것이다. 그녀는 윤 선생을 보자 약간 나른하긴 했으나 여전히 반갑쌀스러운 웃음을 지어 보였고 밭고랑에서 보찜을 찾아 머리에 이고는 부지런히 윤 선생을 따라왔다. 장에 가는 길이라 하였다. 그리고 조금 후에 다시 숲이 흔들렸고 더벅머리 남정네가 해실해실 쫓아나와 역시 밭고랑에서 보찜을 찾아 둘러매고는 그네를 어슬렁어슬렁 따라오고 있었다. 여자가 몸을 돌려 세우더니 빨랑 먼저 가버려요. 내는 친구를 만나서 천천히 갈 테니께. 그렇게 후어이 새를 쫓듯 남정네를 쫓아버리는 거였다. 친구라니. 윤 선생은 고개를 외로 꼬며 그네를 앞질러가는 총각을 바라보던 눈으로 아연하게 이 맹랑한 새댁을 다시 보았다. 그리고 남정네가 빠른 걸음으로 멀어졌을 때 새댁은 웃지도 않고 그렇다고 장난스러운 것도 아니게 사내도론
왜 그렇게 그 짓을 좋아한대요? 아주 정색을 하고 정말로 알 수 없는 일이라는 듯 그러던 거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그녀는 제법 초연하게 짓거렸다. 점점 부리던 사내도 알고 보면은 다 한통속이대요. 그냥 그 짓이라면 죽고 못 살아요. 그거 안 좋다고 하는 사내는 보들 못했다니까요. 맨날 골골거리는 병치기도 그 집만 받쳐대니 더 할 말도 없지만서도. 윤 선생은 이 순진무구한 여성에게 도대체 무엇라 대꾸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아마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 나이 어린 새댁이 자신보다 몇 길 위의 선배가 아닐까 싶었다. 물론 윤 선생도 여성들의 야한 입담 실력이나 춤 몇 가지쯤 추는 것이 기본인 풍류 실력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대부분의 안악들은 때와 장소에 따라 막걸리를 즐길 줄 알았고 눈부신 햇빛과 나무와 잡풀들과 곡식과 고물고물 살아가면서도 짝을 찾는 새나 벌레나 짐승이나 가축들 속에서 나름의 풍류로 보이는 흥겨움을 알고 있었다. 인천의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경기도 내 국민학교를 맴돌았으므로 더욱이 나이가 들면서 윤 선생은 농촌 안악들의 소박한 흥취를 대견한 눈으로 보는 터였다. 한여름이면 온몸이 그대로 땀이 되어 증발해버릴 듯이 무쇠도 녹일듯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노동이 필요한 농촌 생활을 가까이 보면서 그에 준한 오락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터였다. 그러나 새댁의 경우는 유별났다. 숲을 속에서 치마 허리를 축혀 올리며 나와도 또한 샘가에서 호치마를 들치고 하얀 엉덩이를 내놓은 채 살을 씻으면서도 조금도 겸연쩍어하지 않는 것이었다. 일부러 두둔하거나 긍정의 시선을 만들지 않아도 조금도 불결감이라든가 퇴폐감을 풍겨내지 않는 것이 여인의 정직함 때문일까? 오히려 여인의 그 독특한 웃음은 말할 수 없는 신선함을 느끼게 했다. 어쨌든 그날 여인은 일상에 대해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나서 윤 선생 신분을 물었다. 윤 선생은 고지곳대로 나이와 직업과 가족 상황을 말해주었다. 여자는 까무러칠 듯 놀라더니 콩보다리를 머리에서 내려놓고 넙죽 허리를 절반 꺾어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뭐니나 선상님을 몰라 배웠네요. 선상님을 저는 처녀로 알았지 뭐예요. 새골에는 공장도 많으니까 공장 다니는 색신 줄 알고 설랑은 선상님을 몰라 배웠어요. 선상님을. 윤 선생은 당황하고 놀랐다. 시골 국민학교 선생님을 그렇게 무작정 선상님 해대는 모습도 경이로웠고 자기 직업에 대해 스스로 가져왔던 어느 정도의 모멸감조차 이 여자 앞에서는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여자는 그때부터 옛 제자나 되는 듯이 윤 선생이 민망할 지경으로 선상님 해댔던 것이다. 윤 선생은 새댁에게 꽤 강렬한 호기심과 호감을 느꼈고 주일날 마주치게 되면 말마디라도 나누다가 대보름을 맞았던 거였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먼 빛으로나마 본 일이 없었다. 대보름이 지난 후 그러니까 오곡밥과 나물을 한 숟가락씩 적선해준 학부모가 찾아와서는 입에 거품을 물다시피 아니 선생님께서 그 망할 환양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 소장님이 손수 대불고 오셨으니 소장님 체면을 봐서 오곡밥이고 나물이고 적선은 했지만서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선생님하고 소장님께서 어떻게 그 망할 환양년을 아시냐고요. 항의해온 일이 있었다. 알고 보니 그 자모의 친정이 능줄 운말이라는 것이며 세댁을 일컬어 망할 환양년 하는 것은 다 그만한 까닭이 있다는 것이었다. 선상님, 정말 남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세상에 그런 미친 환양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친정 동생뿐이면 제가 감히 선생님께 통사정 해볼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그것이 글쎄 아랫말이고 윗말이고 능줄이고 사내로 생겨있다 하는 인간머리하고는 모조리 사단을 내는 판이니 선생님 오죽해야 제가 선생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안악은 분개했다. 어디서 굴러먹던 인간 말종이 하필이면 능줄로 굴러 들어와서 사내란 사내는 다 베개동서를 삼느냐며 세댁을 잡아다 능지처참을 해야 한다는 거였다. 윤 선생도 세댁의 자유분방한 원초적인 아름다움을 풍겨내던 정사부군을 몇 차례나 목격한 터라 자모의 아우성이 터무니없게 들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하랴. 글쎄 우리 친정 동생은요 선생님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친정집 기둥이에요. 딸을 내일이 5 낳고서는 막내로 아들을 본 겁니다. 그 동생이 우우촌댁인가 귀신댁인가 어디서 꼭 지 분수에 닿는 며느리를 주워다 놓더니만은 그 남의 며느리한테 미쳐 돌아가고 있으니 어쩝니까 선생님. 그 미친 환양년한테 넋빠진 게 제 동생뿐인 줄 아십니까요? 우웅촌댁 그 양반이 본신은 그렇게 싸가지 없는 노인네가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병치기 자식 때문에 정신이 헷가닥 돌아버렸답니다. 나을 적부터 저게 살겠는가 싶어 이름도 안 지어줬다면 말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병이기에 전 세댁이 딱하기도 하고 젊은 사람이 몸이 부서지는지 마는지 그렇게 부지런할 수가 없길래 무척 드문 색시구나 그렇게 보았지요. 바지런이야 하죠. 그 망할 환양기가 탈이지. 그러니까 택이 돌림자가 택인데 낳았을 때부터 울지도 않고 참새 할딱거리듯 숨만 할딱거리는 거예요. 며칠 못 넘기고 가겠구나 했는데 100일을 버텨요. 그때만 해도 웅촌댁이 제정신이던 시절이어서 동네 어른들이 돌림자 하나만 호적에 올려준 겁니다. 그런데 웅촌 어르신네가 덜컥 돌아가시더니 내처 맏자식까지 끝자식까지 7대 독자로 내려오던 댁에 아들 3형제가 태어나 웬 동네에서 경사났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새들새들하는 뱅골 하나 남은 겁니다. 택이라는 외자 이름의 아이는 허우대는 멀쩡했으나 잔병치레가 끝이 없었다. 어렸을 때부터 폐병이 고질이었고 그리 허약할 수가 없었다. 철 따라 유행하는 잔병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없었다. 가까스로 들어간 학교도 출석일수를 채울 수가 없었다. 소문도 무성했죠. 산소를 잘못 썼다는 둥, 구렁이를 약으로 먹은 게 동티가 났다는 둥. 웅촌댁은 어떻게든 하나 남은 그 아들을 살려서 대를 잇겠다고 안 해본 일이 없을 겁니다. 그야말로 김병의 효자는 없어도 부모는 있는 법이라고 했으니까 해마다 이연값 품값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들어가도 초가지붕 안 바꾸고 사는 것도 다 무당 때문이었거든요. 초가지붕이 아들 수명 돕는 터주신을 위하는 일이라나. 아무튼 그 짱짱하던 재산이 다 풀어져 없어져 버렸다는 소문이니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태기의 평생은 대부분 병석에서 지내는 거였지만 면석이가 되어 면소에 근무한 황금 시절도 있기는 했다. 고작 5달인가였지만 차츰 상식에서 벗어나는 별의별 묘책들이 동원되기 시작하고 웅촌댁이 별별 해괴한 약을 구해드리면서 자연히 마을 사람들은 노파를 경원하게 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사람이라도 죽여서 아들 약에 쓸 노파라는 심한 말이 돈 것도 그 무렵부터였다. 그 망할 환양년이 매누리로 온 게 웅촌댁이 그렇게 독불장군이 되고서였습니다. 서울서 식모노릇 하던 처녀라고도 하고 공장에 다니던 각시라고도 하고 어떻든 근본 없이 떠돌던 뜨내기라는 건 뻔했죠. 근데 글쎄 곧 낯짝 반반한 게 아주 일귀신이지 뭡니까. 누구 간을 녹이려고 그렇게 눈웃음은 쳐대는지 그저 노상 생글생글이고 이 일을 잡았다 하면 못하는 게 없고 처음에야 모두들 좋아했답니다. 촌에서 자란 애들도 일이라면 꽁무니를 빼는데 그저 상일에 나와서도 몸살이지 않고 무슨 일이건 쓰게 해치우니 웅촌 때 그 노인네 팔자에도 매누리복 하나는 타고났나 보다 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상일에 나와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던 새댁이 그만 젊은 사내들을 혼란시키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싸움질이 생기고 사내를 가진 집에서는 전전긍긍하게 되었다는 거였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점잖지 못한 말씀을 이렇게 쏟아놔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요즘 촌 총각들 우리나라 색시커녕은 외국 색시한테라도 장가드는 일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외국 색시도 촌으로는 안 오려고 합니다. 그거 뭡니까? 서울 가면 술집 앞에서 방앗개비 모양 껐덕껐덕 인사하면서 술꾼 모아 불러대는 문직이나 주차요원한테 시집을 갈지언정 농촌으로는 안 오려고 해요. 이렇게 한심하고 억울한 세상에 그런 천둥 벌거숭이 같은 망할년이 나타나서 총각이건 호랩이건 모조리 베개동서를 삼으니 선생님, 그 미친 환양년 정신 차리게 해줄 사람은 선생님하고 소장님밖에 안 계십니다. 제발 그 종자 좀 따끔하게 바로 잡아주세요. 예? 그게 불과 며칠 전 일이다. 윤 선생은 집을 나서면서 그 불가사의한 새댁을 만나게 되려나 습관적인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뭘 타이르고 어쩌고 해볼 생각은 내진 적이 없었다. 윤 선생은 진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더러 이 기묘하고 엄청난 사연들을 선이니 악이니 하는 규정으로 가려내볼 자신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방관자일 뿐이며 무엇이건 선이니 악이니 하는 것으로 구별짓는 일은 어렵고 따분하고 취미 없었다. 그런데 그 불가사의한 여성이 정말로 죽은 것일까? 아무리 죽음이라는 괴물이 길을 가리지 않고 시간에도 공간에도 구애됨이 없이 아무데로나 제 마음대로 휘젓고 돌아다니는 인간 절대의 조건이라 해도 설마 그것이 새댁을 찾아갔을까? 새댁을 죽음의 검은 날개로 덮친 것일까?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고귀하고 존엄된 존재, 인간의 생명. 그 중에서도 윤 선생이 보아온 어느 누구보다도 에덴의 하와를 연상시키고 또한 느끼게 하는 고운 자태의 맑은 여인. 햇살처럼 그렇게 투명하고 영롱한 생명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했던 그 새댁은 보고 들은 대로 정말 죽은 것일까? 모두가 거짓이 아닐까? 성당에 도착해 미사를 드리는 내내 윤 선생은
새댁의 영상에서 노연할 수가 없었다. 머리가, 마음이 터져나갈 듯 싶었다.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이 모아지고 목이 메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을 조여오곤 했다. 삶이 무엇이고 인간이 무엇이고 남자는 무엇이며 여자는 무엇인가. 막연하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미물인지, 숨이 붙어있는 동안의 삶이란 것이 얼마나 찬란하면서도 슬금슬금 없어져 버리는 시간으로 채워진 것인지, 삶이 때로 얼마나 속절없이 허망하고 슬프면서도 신기한 것인지, 얼마나 절실하게 소중한 것인지 눈물이 났다.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나이에 앞서 감정의 물기와 윤기부터 삭막하게 메말라 간다고 스스로 느껴오던 윤 선생에게 그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미사가 끝나고 나서도 윤 선생은 오래도록 무릎을 꿇은 채 장괴 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한참 만에 눈을 뜨고 고개를 들자 옆에 와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의 학생 수녀님이 소곤거렸다. 아까부터 손님이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나가보세요. 본당 마당에는 오토바이가 서 있었고 낯선 청년이 황급히 다가왔다. 윤 선생님이시죠? 능줄 웅촌댁에서 심부름을 왔는데요. 무슨? 거기 할머니가 선생님께 긴히 부탁이 있으시다고요. 사람 목숨이 총각에 달려있는 일이니까 빨랑 선생님을 모셔오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까지 구해왔으니까 얼른 타십시오. 윤 선생으로서는 그야말로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짐작도 되지 않는다. 새댁의 시어머니가 왜? 무엇 때문에? 사람 목숨이 총각에 달려있다는 건 뭐고? 그럼 새댁이 아직 어떻게 된 건 아닌 모양인가? 새댁이 위독한가요? 죽었습니다, 새댁은. 정말로요? 언제? 아침까지 멀쩡했는데 미끄러져서 넘어진 게 황천길이 됐답니다. 급살이래요.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천사 같은 사람인데 너무 불쌍합니다. 목소리가 축축하게 젖어들던 청년은 벌개진 눈으로 윤 선생을 오토바이에 오르도록 부축하고는 앞으로 돌아가 올라탔다. 목도리를 단단히 둘렀는데도 바람은 안 칼졌다. 살에 부딪는 바람이 따갑고 아프다가 얼얼해지고 있었다. 그 호젓한 성당에 이르는 길을 낯선 청년의 오토바이에 매달려 달리는 감회는 야릇했다. 가장 으슥한 세채의 숲에 이르렀을 때 윤 선생의 기억력은 아차했다. 그 청년이지 싶다. 새댁의 뒤를 이어 숲을 속에서 불쑥 일어서던 실루엣. 청년은 숲을 앞을 지나 싱싱 달렸다. 오토바이 소음이 요란하고 바람도 매웠으므로 오토바이에 탄 채로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었다. 고래고래 악을 쓰듯 대화를 시도했으나 들리지 않았고 그들은 순식간에 초가집에 도착했다. 윤 선생을 실어온 청년의 눈가는 여전히 벌겋게 젖어 있었고 표정은 침울했다. 그리고 상갓집은 그만 또래의 청년들로 대문가가 득시글거렸다. 집안은 괴이하도록 조용했다. 윤 선생은 마루가 붙어있는 사랑방으로 안내되었으며 집은 겉보기보다 살뜰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상가다운 분위기는 없었다. 가족이 단촐해서인지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고 낡은 병풍 앞에 신랑조차 그저 멍했다. 그는 기묘한 인상이었다.
이상하게 생명감이 느껴지지 않는 얼굴이었다. 표정도 온기나 호흡이 없어 보이는, 심하게 표현하면 사물 같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신랑과 인사를 나눌 겨를도 없이 머리가 반쯤 센 노인이 윤 선생의 두 손을 끌어쥐었다. 선상님, 초면에 미안합니다마는 주사를 좀 놔주셔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는 선상님을 압니다. 보건소 의사 선상님이 바깥 선생님이시고.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래도 주사야 놔주실 수 있습죠. 아니요, 주사바늘 만질 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네보다야 나으실 테지요. 어서 서둘러야 하는구먼요. 아닙니다. 제가 무슨 주사를 어떻게 그 오토바이로 지 바깥 양반을. 그럴 시간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환자를 보건소로 데려가시든지요. 며느리도 독특한 여성이지만 시어머니도 그랬다. 노파는 막무가내로 윤 선생의 손에 주사기를 쥐어주려고 했다. 그런 고집이 없었다. 결국 윤 선생을 실어온 총각이 이번에는 보건소 사택으로 달려갔고 남편은 검진 가방을 든 채 번개같이 나타났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선생님, 천벌일랑은 이 늙은이가 받겠습니다. 그러니 사람 목숨 하나 건져주십시오. 우리 새 아이가 급사를 했는데 다 인연의 팔자입니다. 아무튼 선생님, 새 아이 피가 굳기 전에 그놈을 뽑아서 내 자식놈한테 놔주세요. 어서요. 죽은 지 이제 3시간밖에 안 지났습니다. 5-6시간 안에만 하면 우리 자식놈은 무병할 것입니다. 옛날부터 벌렸는데 급살한 시체가 어디 있어야지요. 선생님, 이 늙은이 소원입니다. 남편은 우두망차를 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노파는 남편의 손을 잡고 애걸을 하고 있었으며 주름진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다. 노파의 열에 뜬 너무나 간절한 목소리엔 피라도 묻어날 듯했다. 대를 끊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 야가 8대 독자라오. 7대까지는 독자로 내려오다가 이에 대해서 삼형제가 나왔는데 지금도 눈에 선해요. 예 증조부께서 좋아하시던 모습, 그 허허거리시던 너털웃음. 그런데 순식간에 맞이 가고 막내 가고 병약하던 이에 하나 남았습니다. 선생님, 지가 죽어서 시어른들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고도 대를 끊어서야 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세상 다 산 이 늙은이 소원은 그저 이 자식놈 몸 성에서 이 가문 멸절 안 시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도적 같은 늙은이라지만 왜 매놀이 불쌍한 걸 모르겠습니까? 그게 어떤 매놀이였는데 지 간이라도 뽑아 먹이게 착했는걸요. 그게 그렇게 풀썩 숨 끊어진 걸 생각하면 제 복장이 터집니다요. 선생님, 그렇지만 죽은 목심은 죽은 거고 산 목심은 살리고 봐야지요. 어서 손을 써 주셔요, 선생님. 우리 매놀이도 싫다고는 안 할 것입니다. 안 하고 말고지요. 그게 지 신랑을 얼마나 보물로 섬겼는데요. 아니, 지 신랑 몸 성하게 하려고, 지 신랑 구하려고 그 착한 게 그리 간 겁니다. 선생님, 이 늙은이가 아둔해서 그걸 금방 생각해내지 못한 거야요, 선생님. 새댁의 죽은 피부에 숨쉬기를 그치고 파르족족하게 굳어가기 시작하는 살에 바늘이 들어갔다. 숨쉬기를 그친 몸에서 나오는 선혈의 액체가 주사용기로 옮겨지고 있었다.
여보. 얼어붙었던 윤 선생의 입이 떨어진 것은 주사기에 붉은 액체가 반 넘어 차오르던 순간이었다. 이건 인간의 소관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문제는 그건 인간이 관할할 수 없는 인간 능력 그 너머의 문제 아닌가요, 여보? 가뭄으로 갈라지는 논바닥처럼 갈라져 나오는 목소리로 말을 잇는 윤 선생의 얘기에도 남편의 손은 흔들리지 않는다. 바꾸어 낀 용기에는 붉은 액체가 3분의 2쯤을 채우고 혈액은 사체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여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전 잘 모르겠지만 이건 인간의 소관이 아닐 것 같은데. 이건 의술이요. 나가 있어요. 당신의 신도 격려해 주실 거야. 예수 한 사람의 피가 인류를 구원했다면 사체의 혈액으로 다른 생명을 구하는 일, 구할 수 있다면 죄가 될 리 없어. 그토록 성당 나가기를 미루기만 하는 남편의 입에서 의사다운 말이 나오고 있었고 윤 선생은 공연히 목이 메고 속이 떨린다. 남편이 연락을 보낸 모양으로 보건소 위생관이 의료기구가 담긴 가방을 들고 들이닥치고 세대의 혈액 성분과 함께 흡사 물체와 비슷한 청년의 혈액 성분이 검사되는 등 부산스러워졌다. 윤 선생은 낡아서 나달나달해진 병풍이 한 구석으로 밀어 젖혀져 있고 혼이불이 벗겨진 채 혈액을 채취당한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한 얼굴에 새댁이 누워있는 사랑방을 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당 섭을 서성거린다. 대체 인간의 이 도전은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가? 적어도 생명의 문제만은 결코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던가. 남편의 실험은 도전인가 교만인가. 마당 섭의 야트막한 노젓가리 위로 늦겨울에 힘없는 햇살이 무심히 내려앉는다. 그 투명한 햇살 속에서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목소리가 들려오고 콧등에 찡긋 주름이 잡히는 순진무구한 웃음이 그 눈웃음까지 떠오른다. 윤 선생은 능줄제 산기슭의 한 폭 그림과도 같은 은세계 속의 마을을 바라보며 눈가를 닦는다. 머리 위로 까치가 치치치 치치치 푸드득거리며 날아오르고 있었다.